자, 이제 둘째 시간 유치권 보겠습니다. 자, 291페이지 오시면 제7절이죠. 유치권입니다. 유치권. 자, 유치권에서는 먼저 당연히 특성이 중요하죠. 특성. 유치권만의 특성이 있죠. 네? 특성을 뭐 세 가지 특성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어서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중요합니다. 성립 요건. 성립 요건 몇 가지죠? 네? 5가지입니다. 5가지. 자, 그리고 유치권자가 가지는 권리. 유치권자의 권리들이야, 권리. 유치권자 권리 몇 가지예요? 네? 6가지입니다. 자, 유치권자 권리는 6가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치권 소멸. 네? 소멸이요, 소멸. 자, 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유치권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서 현재 소개하고 있는 유치권의 특성 첫 번째로는 우선 변제권, 물상대위, 물권적 청구권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물이 없는 거죠. 우물이 없음. 기본적으로 우선 변제권 인정이 안 된다는 건, 자, 특성 첫 번째, 우선 변제권 인정이 안 된다는 건 가치 변형물의 효력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물상대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안 된다는 건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는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거죠. 자,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이 유일하게 준용되지 않는 게 유치권이죠. 물권적 청구권. 이게 준용되지 않아요. 준용되지 않는다. 다 안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저당권에서는 우선 변제권, 물상대위 인정되죠. 어디선 인정된다고요? 저당권. 을이 저당권자면, 그러니까 갑의 뭐 예를 들어 주택, 갑의 주택을 저당 잡고 있다면 이 주택이 경매 들어갔을 때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저당권자가 이 추구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추구표. 뭔 말이냐? 만약에 주택이 멸실했습니다. 주택이 멸실하면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저당권 소멸해야죠. 근데 만약에 보험 가입을 해놨으면은 이 주택의 가치가 보험금이라는 형태로 바뀌죠. 그랬을 때 이렇게 가치 변형물이 존재하고 있다면은 이 저당권자가 보험금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물상대위요. 자, 물상대위 하려면 이 보험금이 갑에게 지급되기 전에 뭐 하셔야 돼요? 압류. 재빨리 압류해야죠. 압류를 해서 특정시켜놔야 저당권 효력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추구표라 그래요. 추구표. 물상대위. 추구표. 그러니까 추가 이제 쫓아간다는 거죠. 쫓아간다. 주택은 멸실을 했지만 그 가치가 돈의 형태, 보험금의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쫓아간다는 거죠. 쫓아간다. 자, 근데 저당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유치권이라면 달라지죠, 내용이. 을이 유치권자면 유치권자가 현재 유치하고 있는 그 유치물이 주택일 때 난데없이 주택이 멸실해버리면 점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치권은 끝납니다. 아니, 갑이 보험을 가입해놨을 수도 있잖아요. 예, 보험 가입해놨을 수도 있죠. 그래서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유치권자에게는 추구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구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건 주택에 대해서 그 유치물 자체에 대해서만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이런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는 효력을 주장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물상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유치권의 두 번째 특성은 점유가 생명줄이라는 거죠. 유치권은 목적물 점유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 요건이죠. 점유가 생명줄이다. 성립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유치권이라는 것은 법정 담보 물권입니다. 법정 담보 물권이다. 그래서 법정 담보 물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성립 요건을 갖췄을 때 성립을 하는 거지, 뭐 당사자끼리 유치권 설정 계약을 하겠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유치권 설정 계약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책에서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 책에서 292페이지에 물상대위가 나오고 있어요. 위쪽에 물상대위. 물상대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괄호 3번 물권적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유치권에 침탈을 당했다. 점유 침탈 당하면 물권적 청구권 뭐 가지고 행사해야 돼요? 점유권 가지고. 점유 보호 청구권 행사하셔야죠. 양괄호 4번 보세요. 유치권에도 불가분성이 인정된다. 효력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가분성이 인정된다. 여기서 말하는 불가분성은 피담보 채권의 불가분성입니다. 뭐의 불가분성이라고요? 피담보 채권의 불가분성. 자, 이렇게 건물이 있었죠. 건물이 있었고요. 건물이 2층짜리 건물이에요. 여기가 101호, 여기가 201호입니다. 이 건물을 갑이 소유하고 있고요. 이 갑 소유 건물에 대해서 을이 공사했습니다. 창호 공사를 했다. 그럼 1층도 공사했고 2층도 공사했기 때문에 공사비 받아야죠. 공사비 채권이 있는 거죠, 을에게는. 자, 101호에서 공사해서 받을 공사비가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 201호 공사비도 1,000만 원입니다. 그럼 을의 피담보 채권은 얼마입니까? 공사비 채권 얼마예요? 2,000이라는 거죠. 2,000. 근데 여기서 갑이 공사비를 안 주면, 공사비 받을 때까지 이 건물을 뭐 할 수 있죠? 유치할 수 있겠죠. 공사비라는 건 결련성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을이 공사비 지출했다는 건 이 건물에다가 비용 투입한 거 아닙니까? 여기다 비용 투입. 그러니까 건물하고 공사비 채권하고는 결련성 인정이죠. 그럼 을이 유치권 주장하려면은 목적물을 점유해서 유치권 주장할 수 있겠죠. 공사비 받을 때까지 나는 건물을 너한테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을이 점유를 할 때 전부를 점유한 게 아니라, 이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전부를 점유한 게 아니라 1층만 점유했어요. 1층만. 을이 여기만 점유한 거죠. 그러면 1층만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을의 유치권의 효력은 1층, 2층에 다 미치는 거, 1층에만 미치는 거. 다 미쳐요? 1층에만 미쳐요?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뭐 하라고? 점유하라 그랬죠. 그죠? 점유하라고. 지금 1층, 2층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물건이 2개라고 보셔야 돼요. 물건 몇 개요? 그럼 유치권을 1층, 2층에 다 주장하려면 다 점유해야 돼요. 근데 어디만 점유하고 있다고? 1층만 점유하고 있다고. 그럼 유치권 효력은 어디에만 미친다고? 여기만 미치는 거예요. 유치권 효력이 1층에만.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결국 유치권자가 참다 경매 청구할 수도 있죠. 유치권자 경매 청구 가능해요. 자, 그러면 유치권을 가지고 경매 청구할 때, 자, 경매 청구를 할 때는 1층만 경매할 수 있다, 1, 2층 다 경매할 수 있다. 1층만 할 수 있어요.
유치권 효력이 1층에만 미쳐서 그런 거예요. 네. 자, 근데 점유는 1층만 해서 여기만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권 효력도 1층에만 있고 경매 청구도 1층에만 가능하지만 을이 유치권 주장하는 건 1,000만 원 받을 때까지 유치권입니까? 2,000만 원 다 받을 때까지 유치권입니까? 2,000만 원 다 받을 때까지 유치권이죠. 2,000만 원 다 받을 때까지죠. 그러니까 유치권의 지금 불가분성이라고 말하는 건 피담보 채권의 불가분성이라고요. 유치권의 효력이 1,000만 원, 1,000만 원 그건 안 나누어진다고요. 그거는 2,000만 원 다 받을 때까지. 그래서 피담보 채권에 대한 불가분성입니다. 자, 그래서 둘째 줄 보시면요. 첫째 줄 보시면요. 공사업자가 점유를 지금 한 세대만 하고 있죠? 한 세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 세대, 그 점유하고 있는 한 세대에서 시행한 공사대금 채권뿐만 아니라 전체 세대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유치권 성립한다고요. 문장 이해되세요? 그럼 한 세대만 점유하고 있다면 1층만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의 효력은 어디에만 미치고? 예, 그 1층에만. 점유하는 한 세대에만 미친다고요. 그러나 그 유치권의 효력은 요 한 세대에 대한 채권뿐만 아니라 전체 세대에 대해서, 즉 2,000만 원 다 받을 때까지 유치권 주장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효력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피담보 채권 효력이. 자, 밑으로 파란색 2번이요. 유치권과 동시이행 항변권. 이 둘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장 큰 차이는 유치권은 물권이죠. 근데 항변권은 물권이 아니에요. 물권이 아니니까 뭐죠? 채권이겠죠? 채권도 아닙니다. 근데 채권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몰라도 돼요. 자, 어쨌든 물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은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자, 유치권의 거절은 물건, 유치물에 대한 인도 거절이고 동시이행 항변권은 급부를 거절하는 거죠. 이행을 거절하는 거죠. 이행 거절 권능. 자, 그리고 유치권에서는 동그라미 4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매권 있습니다. 항변권은 경매권이 없죠. 자, 둘의 공통점. 첫 번째, 하염없이 기다린다. 둘의 공통점은 기다린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유치권자가 가지는 그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이다, 소멸시효 그대로 진행이다. 소멸시효 진행입니다.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어도 그대로 10년이 지나버리면은 피담보 채권 없어진다는 거죠. 소멸시효 진행이다. 자, 그리고 똑같은 맥락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그 동시이행 항변권자가 가지는 그 채권은 역시 소멸시효가 뭐 한다? 진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치권도 그렇고 동시이행 항변권도 그렇고 둘 다 뭐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둘 다 뭐 하는 권리? 기다리는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채권을 주장해야 됩니다. 즉 청구를 해야 되죠. 근데 유치권 주장이나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는 채권에 대한 청구, 그게 아니라 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유치권이든 항변권이든 법원에서 주장을 해서 이것이 원용된다면은 상환 이행 판결 떨어지죠.
같은 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죠. 비긴 판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특성이었고요. 이제 이어서 유치권 성립 요건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립 요건은 총 5가지가 있죠. 자, 먼저 첫 번째 성립 요건은 타인의 물건일 것. 이게 첫 번째 성립 요건이죠. 두 번째 성립 요건 2번 물건에 관해서 채권이 생길 것. 이게 바로 물건과 채권 간의 결연성. 자, 뒤로 가서 3번 채권자 측에서 점유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 점유는 적법하게 점유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채권이 변제기 도래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유치권 성립을 배제시키는 특약은 없어야 되죠. 이 5번 성립 요건, 5번째 성립 요건을 통해서 유치권 관련된 규정이 성립과 관련된 규정이 무슨 규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임의 규정이라는 거죠. 배제 특약 없을 것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것은 배제 특약을 통해서 유치권 성립을 배제시킬 수 있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임의 규정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성립 요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타인의 물건일 것. 양괄호 1번 확인하세요. 자기 소유 물건. 내가 내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지금 현재 밑에 단락에 보시면 건축업자인 수급인. 수급인은 의뢰를 받으신 분이죠. 이분이 자신의 노력과 출제로 완성해서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도급인하고 수급인 사이에서 도급인에게 소유권을 귀속하기로 한다는 그런 특약이 없다는 거죠. 특약이 없다면 누구 소유라고요? 수급인 소유라는 거죠. 결국 도급 계약을 통해서 공사 의뢰를 받아서 건물을 신축했지만 결론적으로 건물은 누구의 노력과 누구의 출제로 지어진 건물이라고요? 예, 수급인. 자, 갑을 도급인. 도급인 측에서 공사 의뢰를 하겠죠? 도급 계약 있었고 그 공사 의뢰를 의리 받으셨습니다. 수급인. 자, 그러면 도급 계약 있었고 이 도급 계약에서 공사를 의리 완료하였다. 그럼 결국 이 건물은 의리 신축한 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수급인 의리라는 거예요. 의리 지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우는 갑이 공사비를 안 주면 공사비 안 주면 수급인의 입장에서는 유치권을 주장을 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이 건물이 자신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유치권 행사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없다는 거죠. 그럼 유치권을 행사를 못한다는 건 건물을 갑한테 갖다 줘야 된다는 겁니까? 공사비를 안 주더라도? 건물 줘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가 하면 돼요. 아, 지가 하면 되네요. 맞네요. 그럼 되겠네요. 그죠? 지가 하면 돼. 지 거니까. 자, 그러니까. 자, 갑과 을 사이에. 자, 갑과 을 사이에 도급계약. 자, 이 도급계약은요. 맞는데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지가 하면 되죠. 그죠? 자, 도급계약은 쌍무계약이에요. 자, 도급계약은 쌍무계약이라서 갑의 공사비에 대해서 을이 어떻게 항변할 수 있냐? 을이 어떻게 대항을 할 수 있냐? 이 경우는 야, 네가 공사비 줄 때까지 나도 완성시킨 건물을 너에게 넘기지 않겠다. 네가 할 때까지 나도 안 할 거야. 이게 뭐예요? 그렇죠.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하시면 돼요. 도급계약이 쌍무계약이라서 항변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해서 건물을 갑한테 줘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항변해버리면 되죠. 항변. 공사비 줄 때까지 안 준다. 이렇게 항변. 자, 그럼 만약에 갑하고 을 사이에서 도급계약 할 당시에 특약이 들어갔다면 특약. 여기서 말하는 특약은 이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 갑에게 귀속시키겠다는 특약. 이런 특약이 들어가 있다면은 이 경우는 이 건물을 비록 을이 신축했더라도 이 건물주가 누가 되는 거예요? 도급인 갑이 건물주가 되죠. 따라서 특약 들어가 있다면 갑이 공사비 안 줄 때 을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죠. 그죠? 특약 들어가 있으면 을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럼 특약이 들어가 있으면 유치권을 행사하면 되기 때문에 저 을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행사를 해요. 어때? 항변권은. 항변권 행사는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항변권 행사 가능합니다. 아니 뭐 유치권 성립한다고 항변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 별개입니다. 별개. 유치권 행사도 되고 항변권 행사도 되고 둘 개 다 가지는 거죠. 에? 특약이 있다면 특약이 없다면? 특약이 있다면. 즉 유치권과 동시이행 항변권은 병존할 수 있다 없다? 병존 가능하다는 거죠. 아, 유치권도 가지고 항변권도 가지고 두 개 다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병존이 가능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양괄호 2번입니다. 제3자의 소유물에도 유치권 문제없이 성립하겠죠. 자기 것만 아니면 됩니다. 자, 양괄호 3번입니다. 구조물에 불과한 정착물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거푸집 사건이라고 돼 있죠. 자, 단락에서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이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했다. 그리고 나서 공사가 중단된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이 거푸집은 정착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토지하고 합쳐져 있다라는 거죠. 아직 독립한 물건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이 정착물을 유치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된다? 독립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합돼 버렸기 때문이죠. 토지하고 부합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성립 요건이요. 물건에 관해서 채권이 발생해야 된다. 결련성이죠. 자, 두 번째 성립 요건에 해당되는 이 결련성 같은 경우는 물건하고 이 채권 간의 결련성입니다. 물건과 채권끼리의 결련성. 자, 결련성 인정되는 것들 표에서 먼저 확인하면 수리비, 공사비, 손해배상 채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결련성 인정이죠. 추가하세요. 비용상환 청구권. 필요비라던가 유익비 투입했을 때 그 비용을 안 빼주시면 유치할 수 있습니다. 비용상환 청구권 추가하세요. 자, 근데 결련성 부정되는 것들이 있죠. 자, 결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 결련성이 부정되는 것들. 자, 결련성 부정되는 거 먼저 임대차 보증금, 결련성 부정. 임대차에 있어서의 권리금, 결련성 부정이죠. 예. 아, 계속 지하면 되지. 계속 그게 생각나서 계속 웃음. 예, 지가 하면 되지, 그죠? 예. 자, 보증금, 권리금, 결련성 부정이에요. 결련성 부정. 예? 결련성 부정.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속물 매수 청구. 부속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했는데 그 비용을 빼주지 않는다고 해서 물건 전체를 유치하겠다? 아, 그거는 안 됩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지상물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도 결련성이 부정되고요. 자, 뿐만 아니라 건축 자재 대금 채권. 건축 자재 대금 채권. 이것도 결련성 부정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의 신탁에서 계약 명의 신탁에서 신탁자 측에서 수탁자에게 계약 명의 신탁이라면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자금을 제공했기 때문에 내가 제공했던 그 자금에 대해서 뭐를 청구할 수 있었죠?
예, 부당이득 반환 청구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있는데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 돈을 수탁자가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신탁자가 목적물을 유치하겠다? 그거는 안 된다. 여기서 부속물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 그리고 건축 자재 대금 채권 이것들은요 매매 대금 채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매매 대금 채권. 그러니까 매매 대금 채권이라는 건 이 채권이 물건으로부터 생겼다는 거다, 매매로부터 생겼다는 거다. 예, 매매로부터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결련성 부정된다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증금, 동그라미 2번에 권리금, 3번에 부속물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도 추가하세요. 자, 그리고 5번에 건축 자재 대금 채권. 3번, 5번의 공통점은 매매 대금 채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 책에서는 동그라미 6번에서 매매 대금 채권을 따로 또 써놨지만 어차피 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결련성 부정되는 것이 동그라미 4번에 나오는 명의 신탁자 측에서 수탁자에 대해서 제공했던 그 자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결련성 부정입니다. 자, 뒷페이지 가세요. 세 번째 성립요건으로 넘어갑니다. 294페이지. 세 번째 성립요건, 점유해야 된다. 근데 이 점유는 적법하게 점유해야 된다. 양괄호 1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점유를 개시해야 인정된다. 적법하게 점유를 해야 된다는 건 불법 점유는 안 된다는 거죠. 불법 점유 안 된다. 근데 동그라미 2번이요. 뭘로 추정된다 그러죠, 지금? 불법 점유로 추정, 적법 점유로 추정. 적법 점유로 추정된다. 적법하게 점유하는 걸로 추정되기 때문에 유치권자 스스로가 적법이라는 걸 입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겠습니다. 스스로 입증할 책임은 없고 다만 채무자 측에서 유치권자의 점유가 불법 점유다라는 걸 반대로 입증해야죠. 추정되기 때문에. 자, 밑에 양괄호 2번이요. 직간접 점유 나오죠. 채권자가 제3자한테 위탁 관리해서 제3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다. 그거는 문제가 없죠. 제3자가 직접 점유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그 밑에 누가 직접 점유하면 문제가 돼요?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갑의 건물을 을이 지금 현재 유치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를 갑이 안 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유치권을 행사를 하려면 당연히 점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직접 이 건물에 대해서 점유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위탁 관리를 맡길 수도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임치 계약을 하였다. 임치 갖다 맡긴다. 그러면 을이 임치인 맡기는 사람. 그리고 병은 수치인이죠. 자, 그러면 이 경우는 현재 제3자 병이 무슨 점유하는 거죠? 직접 점유하죠. 그렇죠? 그럼 을은 무슨 점유? 간접 점유죠.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꼭 직접 점유해야만 된다. 간접 점유로 해도 된다. 간접 점유로 해도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병이 다시 맡겼을 때. 병이 다시 맡겼어요. 근데 걔가 갑이라는 거죠. 갑한테 맡긴 거죠. 그럼 병이 갑에게 다시 임치해버리면 문제가 얘는 지금 채무자잖아요. 을한테 돈 줘야 되는 사람이죠. 이 채무자가 무슨 점유를 하게 돼요? 수취인으로서. 직접 점유해버린다고요. 이렇게 되면은 채무자가 목적물을 획득해버렸기 때문에
점유를 회복해버렸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얘가 물건에 대해서 좀 장악을 해버린 거죠. 요렇게 돼버리면은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3자가 직접 점유하는 거 그거는 괜찮죠. 근데 누가 직접 점유하면 안 된다고? 채무자가. 셋째 줄에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형태로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나오는 지금 양괄호 3번이 가장 뜨거운 겁니다. 이게 유치권에서 가장 뜨거워요. 지금 3년 연속 출제되고 있어요. 3년 연속 출제 중. 따라서 우리 시험에서도 나올 것이다. 지금 현재 표에서 나오는 것들은 완전하게 성립한 유치권과 불완전하게 성립한 유치권들인데, 자, 먼저 첫째부터 보시면요. 압류 효력 발생한 후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시켰다. 그럼 압류가 빨랐단 겁니까? 유치권 성립이 빨랐단 겁니까? 압류가 빨랐단 거죠. 압류 효력이 먼저 생기고 나서 유치권이 성립하게 된 거죠. 이런 유치권을 무슨 유치권이라고? 불완전 유치권이라고 하죠. 둘째는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점유 이전받아 유치권을 먼저 취득을 해놨다. 이런 유치권은 완전한 유치권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하고 둘째의 차이는 압류가 먼저냐, 유치권 성립이 먼저냐, 요 차이가 있는 건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압류가 더 빨랐기 때문에 불완전 유치권, 둘째는 압류가 늦었기 때문에 완전한 유치권이죠. 이 둘의 차이는 오른쪽 칸에 나오죠. 과연 경락인을 상대로 해서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가 차이가 있죠. 불완전 유치권에서는 경락인한테 주장 못하죠. 근데 둘째 칸에 완전 유치권 같은 경우는 경락인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셋째를 보시면요. 가압류가 되고 나서 유치권이 성립했어요. 그럼 이거는 압류가 빠른 거, 유치권이 빠른 거? 자, 지금 가압류죠. 가압류가 들어왔다는 거는, 가압류가 들어왔다는 거는 압류의 효력이 있는 거 없는 거? 에? 압류 효력이 있는 거 없는 거? 아니 왜 그런 거죠? 아니 가압류잖아요. 에? 아니 본압류가 아니라 무슨 압류잖아요. 아니 가압류하고 압류하고 다른 겁니까? 다르죠. 가압류하고 압류하고 다르죠. 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압류만 돼 있다는 건 아직 압류된 거 안 된 거. 완전히 압류 안 된 거죠. 자, 따라서 가압류가 들어오고 나서 유치권 성립했죠. 그럼 완전 유치권, 불완전 유치권? 완전이라는 거죠. 따라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예. 자, 건물이 있었어요. 건물이 있었어요. 갑이 건물주예요. 갑이 건물주입니다. 자, 갑의 건물에 대해서 을이, 자, 을은 갑한테 받을 돈이 있어요. 채권자라는 거죠, 채권자. 받을 돈이 있다.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습니다. 그러면 일단 을은 갑을 상대로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집행 권한이 생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가 갑한테 다짜고짜 소송 걸면은 확정 판결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갑이 어떻게 할 겁니까? 갑이 주택을 어떻게 해버리죠? 갖다 팔아버릴 거잖아요. 갖다 팔아버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먼저 이거를 뭐 해놓는 거예요? 가압류해 놓는 거죠. 가압류를 탁 걸어놓는 거죠. 그리고 가압류를 걸면서 을이 갑상대로 채권 빨리 변제하라고 소송 제기하는 거예요. 이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아직까지는 본압류 된 거 안 된 거? 아직 본압류 안 됐다고요.
이러던 와중에 저 갑의 집에 대해서 뭐 병이 공사를 하였고, 그럼 공사비 채권이 있고 병에게는 한창 뚝딱뚝딱 싸우고 있을 때 저 건물에 대해서 야 점유까지 해버렸다. 그럼 병이 이제 뭐를 주장하는 거예요? 유치권 성립되는 거죠. 유치권 주장한다. 아직 본압류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완전한 유치권이 성립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을이 갑 상대로 채권을 빨리 변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시간이 흘러서 확정 판결 떨어지겠죠. 판결문은 뭐 이런 거겠죠. 갑은 을에게 빨리 돈 갚아라, 이렇게 판결이 딱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 가압류였던 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본압류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진정한 본압류의 효력이. 그러니까 이 확정 판결이 떨어질 때까지는 갑이 저거를 갖다 팔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임시로 압류해 놓는, 이걸 가압류라 그러는 거죠. 가압류.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본압류 효력이 생겼다고 해도 이미 유치권이 먼저 성립해버렸기 때문에 완전 유치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죠. 자, 내려가서 양과로 4번이요. 채권 발생 시점에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가? 지금 단락에 나오듯이요. 채권이 먼저 발생했고 나중에 목적물을 점유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될 건 없죠. 채권 먼저 생기고 점유를 취득해도 유치권 성립은 하죠. 자, 네 번째 성립 요건 내려갑니다.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에서 상환기간 허여할 수 있죠. 상환기간 허여가 되면 뭐가 성립 안 한다? 유치권 성립 안 한다. 이제 알 때가 됐습니다. 그죠? 상환기간 허여라는 말만 나오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상환기간 허여는 유익비만 되는 거, 필요비만 되는 거? 유익비에만 되는 거, 상환기간 허여는요. 다섯 번째 성립 요건, 배제 특약 없을 것.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임대차가 종료될 때 임차인 측에서 건물을 원상 복구해서 싹 넘기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 복구해서 넘긴다는 것 자체가 유익비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특약은 유익비 청구를 포기하는 특약이 되기 때문에 유익비 가지고 유치권 주장 당연히 못하는 거죠. 배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자, 넘기세요. 유치권 효력, 유치권자 권리로 갑니다. 권리는 6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6가지. 자, 첫 번째 유치권자의 권리는 경매권이죠.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경매는 청구할 수 있는데 경매 들어가도 뭐는 못 받죠? 우선 변제는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경매 청구해야 안 해요. 웬만하면. 안 합니다. 유치권자는요. 자기한테 실익이 없기 때문에 법에서는 할 수 있다고 규정해놨지만 유치권자가 스스로 경매 청구하는 경우는 잘 없죠. 우선 변제 못 받으니까. 자, 두 번째. 비용 청구할 수 있겠죠?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자가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은 목적물의 필요비라던가 유익비 지출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유치권자의 유치적 효력이 있죠. 유치적 효력. 유치권자의 유치적 효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인도하지 않겠다. 인도를 거절해버리겠다. 라는 인도 거절권. 이게 바로 유치적 효력이죠. 자, 그리고 유치권자는요. 피담보 채권이 너무나 높아져서 유치물의 가액과 비슷해졌다면 법원에다가 간이변제 충당을 청구할 수도 있죠. 간이변제 충당권.
이 간이변제 충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대물변제적 성격을 띠는 거죠. 물건으로 대신 변제받겠다. 너 돈 없냐? 아, 그러면 유치물을 내가 가져갈게. 요거죠. 그렇죠? 다섯 번째, 과실을 취득할 수 있죠. 과실수취권. 근데 과실수취권 행사를 할 때는요, 유치물이 과실이 금전이 아니라면, 과실이 금전이 아니면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경매해야 됩니다. 금전이 아니면 경매를 해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충당을 시켜야 되겠죠? 과실수취권. 자, 마지막 권리가 보존을 위한 사용권입니다. 보존을 위한 사용권. 이 6가지가 유치권자의 권리예요, 권리. 책에서 뭐 경유비 간과 이렇게 앞글자 따놨네요, 그죠? 외우라는 거죠. 그죠? 예, 외우라는 거죠. 경유비 간과 보 이렇게 외우라는 거죠. 그죠? 예. 저 앞글자 따는 게 좀 민망하더라고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민망해서. 자, 보존을 위한 사용은 대표적으로 요거는 유치물인 주택에서 유치권자가 거주하는 거. 이게 아주 대표적인 보존 사용이죠. 자, 따라서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해당되는 주택에 거주할 때는 채무자로부터 승낙 받아야 돼요? 승낙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되죠. 다만 거주는 할 수 있지만 그 주택 거주로 인해서 얻은 그 이득은 상환해야 되겠죠.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임대료 내라고 내지 말라고. 임대료는 내라. 그죠? 임대료 내야 됩니다. 임대료 내라고. 응? 내라고.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자, 경매권 있고요. 경매권 1번부터. 근데 우선 변제는 못 받아요. 양괄호 2번. 유치적인 효력. 목적물을 점유한 상태에서 인도 거절하는 거. 인도 거부. 자, 그래서 이 유치적 효력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의 둘째 줄에 나오죠. 유치권자 인도 거부의 상대방이 누구냐? 모든 사람이다. 왜냐면 유치권은 물권이니까 채권이니까. 물권이니까. 자, 근데 첫째 줄에 변제 청구의 상대방은 채무자한테 해야죠. 채권이니까 요거는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셋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경락인에 대해서 인도 거절할 수 있다. 예, 유치권 주장할 수 있죠. 근데 그 밑에 줄 경락인을 상대로 해가지고는 채권의 변제 청구는 할 수 없는 거죠. 네, 요건 주장 못한다. 자, 비용 상환 청구 읽어보시고요. 간이 변제 충당 예, 읽어보시고요. 자, 다섯 번째 과실수취권이야. 자, 과실수취권 관련해가지고는 현재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보세요. 유치물에서 얻은 과실은 원소유자의 것이지만 금전이 아니라면 경매해서 충당시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보존을 위한 사용. 채무자 승낙 없이 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2번이요. 건물공사 대금의 유치권자가 주택에서 거주하는 거, 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보존 사용이거든요. 자, 근데 니은입니다. 유치권자가 건물을 사용하면서 얻은 그 이득은 반환해야죠. 임대료는 내시라. 내려가세요. 의무. 선관주의 의무가 있죠. 왜 선관주의 의무가 있어요? 유치권자한테.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유치물은 자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서 보관하셔야 됩니다. 자, 2번입니다. 유치물을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고 싶으면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해라. 승낙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치권 소멸로 내려갑니다.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끝나죠. 점유 상실하면. 자, 근데 양괄호 1번에 보시면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했죠.
자, 그러면 점유를 침탈당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해야 되는데 유치권 가지고는 행사 못하죠. 준용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2번에 나오듯이 동그라미 2번. 점유권 가지고 행사할 수 있죠. 다만 반환 청구 침탈당한 날로부터 몇 년 내로? 1년 내로 해야죠.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로. 동그라미 3번이요.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일단 유치권은 끝납니다. 다만 점유권 가지고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고 다시 점유를 회복하게 되면은 소멸했던 유치권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유치권 되살아납니다. 부활. 자, 내려가서 파란색 2번이요. 채무자 측에서 상당 담보 제공할 수 있죠. 자, 뒤로 넘어가세요. 3번.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당연히 소멸하겠죠.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 왜 소멸하는 거예요? 무슨 성 때문에? 부종성. 수반성이라고 하셔도 돼요. 수반성이라고 하셔도 돼요. 피담보 채권과 담보물권이 결국 주종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피담보 채권과 담보물권은 주종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주에 해당되는 채권이 없어지면 종에 해당되는 담보물권도 당연히 없어진다 이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담보물권은 뭐 유치권, 뭐 저당권, 뭐 이 정도가 있겠죠. 또 뭐 있겠어요? 담보물권 또 뭐 있죠? 전세권 용의물권인데요. 자, 뭐 있죠? 담보물권? 가등기 담보권. 가등기 담보권도 담보물권이에요. 가등기 담보권. 또 뭐 있어요? 양도 담보권, 그렇죠? 유치권,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다 마찬가지예요. 이 담보권자들이 가지는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인해서 없어지게 되면 뭐 혹은 소멸시효로 인해서 없어지게 되면은 이 담보 물권들은 전부 다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다 없어지겠죠. 부종성 때문에. 자, 1번이요. 유치권 행사는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 동그라미 2번과 내나 같은 표현이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이거 왜 진행한다 그랬어요? 기다림. 유치권은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내려가세요. 4번. 목적물이 양도되거나 경매가 된다고 해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안 없어지죠. 돈 받을 때까지 버팁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치권이었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저당권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